2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7.9%로 국민의힘의 반토막이었는데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군 장병들이 입는 훈련복과 베레모가 땀 흡수율이 떨어지고 방수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보다 못한 품질 때문에 사제 옷을 사입고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저급한 훈련복이 지급되는 과정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현장 보고서를 누락하고 불법 증축 건물까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부인이 문재인 방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보다 앞장서서 걸으며 손 흔들기를 좋아하는 문재인 부인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우리나라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었습니다. 쿠바,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겪었던 정체불명의 궤질환 증상이 미국 본토에서도 나타나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이 증상을 의도적인 전자파 에너지 공격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와 의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남당 우려 논란, 초선 중진 간 갈등 양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 끌어안기 해법 등의 현안에다가 최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 문제가 겹치면서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고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감정 싸움 양상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7 재보선이 압승으로 끝나고 그 직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하면서 압승을 거둔 것이라며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당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집토끼인 보수파는 물론 현재 당이 지향하고 있는 중도 확장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건 당연지사겠죠.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깨닫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정부 여당에 절망하고 분노한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향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명색이 제1야당인데 경쟁력을 갖춘 마땅한 대권주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의원은 당내 반대로 복당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윤석열 영입론을 놓고는 저마다 동상이몽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윤석열에 올인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며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플랜 B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 승리했다는 안도감 내지 자만심에 빠져 현재 자신들이 위치한 현 주소를 망각할 수 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직 정상적 지도체제를 갖추지 못한 제1야당이 우왕좌왕하다가는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에 빠져 한순간 훅 갔던 20대 총선 때 실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에겐 야당복이 많다는 말이 따라붙었었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붙었던 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헌정사상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관자 또는 공범으로 역사는 국민의힘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월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예비 경선 일정과 방식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경선 제도가 모두 확정됨에 따라 여러 후보들이 컷오프 통과와 당선 가능성을 놓고 최종 고심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 경선 제도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당대표 후보자는 예비 경선을 거쳐 본 경선에는 5인의 후보자만이 진출합니다.
예비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로 하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지지정당 설문문항을 넣어 국민의힘과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무당층의 응답만 반영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는 평일인 26일부터 27일 양일간 돌려 27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예비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본경선보다는 민심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당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당시 당원 20%, 국민 80%인 예비경선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승리했던 반면 국민 100%인 본경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며 당심이 20%만 반영돼도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50%대 50%라고 하면 당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당시 나 전 원내대표는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룰을 가리켜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상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황당한 경선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천만 원입니다. 22일 후보 등록을 한 뒤 30일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27일 먼저 컷오프가 단행됩니다. 컷오프 전에 당대표 후보로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는 25일 비전 발표에 달랑 한 차례뿐인데 탈락하게 되면 토론도 연설회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4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현재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인사는 5선의 주호영 조경태, 4선의 홍문표, 3선의 윤영석 조혜진, 초선의 김웅기문의 의원과 원외의 전직 4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신상진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등 10명에 이릅니다.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컷오프 통과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경선 진출을 위한 5자리 중에 이미 2자리는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3자리라는 좁은 문을 놓고 22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 눈치 작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오전 대구 동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용광로 같은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영입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르신 것 같다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설왕설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쪽에서 들고 나온 프레임이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홍 의원은 과거의 사람으로서 미래로 전진하려는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이에 대해 홍 의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올드보이라고 비판한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인데요. 앞서 조선일보는 어제 논설위원 칼럼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한 뒤 국민의힘의 과거 인물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친박골 보수당이란 낙인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드보이라고 계속 헐뜯는데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뉴보이였나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탄핵 대선의 패배 이유가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때문이었나라며 보수 언론도 가담했던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될 때 구당 차원에서 출마했던 탄핵 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26년간 몸담았던 내 집에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가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나는 개파도 만들어 본 일이 없고 개파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홍 의원은 민주당은 호남 90%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 꼰대당이냐라고 반문한 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주요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것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90%에 이르는 구조에 불과해 호남 꼰대당이 없듯이 영남 꼰대당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찬반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당이 어려웠던 시절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 나섰던 홍 의원을 입이 거칠단 이유로 배척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월 전당대회 이후 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 등과 동시에 당에 합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전당대회 이후 들어올 분들이 여럿 있다며 정치 일정상 입당을 맞춰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 시 강하게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웅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윤 전 총장의 입당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하면 제가 강력하게 제지하겠다며 건방을 떨었습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지난 13일 홍 의원의 복당을 두고 우리 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본다면서도 변화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다. 변화 없이 그냥 들어오면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촛불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에 대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은 이미 지난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바 있죠. 2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여당에 대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17.9%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여야의 20대 지지율 차이는 더블스코어 이상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10%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재보선 기간인 지난달 5일에서 9일 시행된 조사에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1.3%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이뤄진 조사에선 18.2%로 내려왔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5월 둘째 주 조사에서 21.1%로 반등했지만 다시 최근 조사에서 1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우파 성향에 관한 60대 23.4%나 70대 이상 19.9%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30%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등학생을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선거 유세차에 올렸다가 딱 걸리는 바람에 청년들의 반감을 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편의점 무인 운영, AI 통번역 등으로 청년들을 더욱 멀리 떠나가게 했습니다. 박영선이 낙선한 이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툭하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청년들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꽁돈으로 청년들을 홀리는 짓들만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이자들이 지들 개인 돈인 양 쓰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빅3 대권 주자들이 청년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 자들을 돼지와 같은 급으로 취급해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돼지 IQ는 65입니다. 잇따른 군대 부실급식 폭로에 이어 부실한 훈련복 사태까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수십만 개의 활동복과 베레모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납품업체의 편법 행위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사후 점검 등 생산 납품 과정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피복류 6개 품목에 대한 표본 추출 조사를 한 결과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 가을 활동복 19만 개, 약 78억 원어치,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30만 개, 87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로모도 1년간 30만 개, 약 17억 원치가 군에 납품됐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무려 8곳에 달했습니다. 약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81만여 개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지난 뉴스에서도 방위사업청의 군사정보 기밀 유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멘트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멀쩡한 곳이 대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도 좀 덧붙여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혈세를 중간에 빼돌려 가로채간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 세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걸 방조한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불량 활동복 중에는 여름 활동복 하의의 수분 흡수 속도가 납품 기준인 2초 이하를 초과해 19초에 달하는 원단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2초 이하인데 병사들에게 지급된 활동복의 수분 흡수 속도가 19초라면 얼마나 싸구려 원단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싸구려 원단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남겼는지 감이 쉽게 잡히죠.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표본 추출을 하지 못한 업체 9곳의 여름 활동복을 비롯해 벨트 등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할 경우 불량품 규모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상 단순 품질 보증형인 I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납품 시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와 계약 및 납품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할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 점검 없이 기업들의 품질 보증을 맡기다 보니 편법 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 입는 것도 부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복과 베레모를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불량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이달 초 5곳의 업체에서 제작한 여름 활동복에 대한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대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올해 병사 활동복과 베레모는 불량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우리 군의 병사들에 대한 의식주 수준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라며 부실급식과 불량 피복은 장병 정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17일 반박한 부실급식 폭로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방부 대변인의 이 말을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가 없겠습니다. 누가 봐도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걸 보고도 메뉴가 빠진 걸 모른 채 배식을 했다고요? 믿기 좀 힘든데요. 당시 폭로자는 배급받은 국을 똥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지급된 국 자체도 형편없었다는 말인데 저는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를 빠뜨린 게 아니라 군에서 메뉴 구성과 가짓수를 처음부터 부실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추천위원 1명을 정부가 임의로 배제했다며 해당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생떼를 부리자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불가 입장이었는데 민노총이 회의 불참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1일 위촉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1명의 사퇴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 구성을 놓고 양대 노총이 서로 더 많은 근로자위원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위원 구성에 애를 먹었던 고용부가 결단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의 사퇴서 제출에 따라 다시 문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용부 세종청사 앞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50여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 18일 회의는 새 위원 구성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였지만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통해 위원장 선출을 미뤄달라고 요구해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위원회와 생계비,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꾸려졌어야 했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미완회 회의체만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부가 민노총이 원하는 그 인물을 배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인물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입니다. 고용부 중부 고용노동청 소속 통계조사관이어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을 맡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실력 행사는 통했습니다. 이래서 앞서 제가 민노총이 생떼를 부렸다고 표현한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생떼를 부리는 민노총과 생떼를 부린다고 이를 받아준 정부 덕분에 이 나라는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당 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 1명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1560명의 수사 인력이 2달 반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구속은 1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는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 투기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이 급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동산 투기 단속에 강점을 보여왔던 검찰과 감사원을 특별수사본부에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정권 불법을 수사, 감사해온 검찰과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를 파헤칠까?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었죠. 증거인멸과 공범들이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참에 현 여권의 트레이드마크인 내로남불 정권이란 말에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떨까요? 뭘 잘 덮는다는 의미에서 이불 정권이라는 말도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양양자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소속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또 판단했습니다. 누가? 경찰이 그랬습니다. 잡서 지난 3월 한 언론은 김한정 의원이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땅 투기 의혹에서 하나 둘씩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은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잡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대신 그 아래 것들을 잡아들여 마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의도인 건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18일 오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전해철 장관이 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해철 장관의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약 450평을 부인 명의로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올랐습니다. 앞서 전해철 전 보좌관은 지난 3월 9일 의원실에서 면직됐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거세게 일자 일각에선 전해철 의원 보좌관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설이 퍼졌었는데 당시 전해철 측은 3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발송한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면직 사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좌관이 그만둔 이유는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잘려서 그만둔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면직시켰다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구속이 돼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제 창피해서 어쩐답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창피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식은 전해철 장관 측의 뻔뻔함 그리고 의원들은 잡아들이지 않으면서 보좌관은 잡아넣는 경찰의 코미디 같은 편파 수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현장 실태 조사 보고서를 다수 누락하고 불법 중축한 건물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에 더해 업무 처리도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막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LH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 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LH 서울본부는 작년 1월 강서구 방화동에서 4, 5층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다세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고 불법 사항을 고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인데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 추진한 사례도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LH는 2019년 중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59채를 매입했는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업무 지침은 500m 이내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규정조차 무시한 채 불법 증축 건축물 등을 부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때 21위였던 한국의 삶의 질 지표가 문재인 정권 들어 42위로 곤두박질 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매력,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생활비, 오염, 안전 등 각종 지수를 평가해 삶의 질 지표를 구해 세계 각국의 순위를 매기는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제일밖에 세계 각국을 평가하는 것 중에 국가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행복지수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국가별 국내 총생산 GDP와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인데요. 여기에서마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습니다. OECD 37개국 중 가운데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었는데요. 일본은 5.94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한국을 앞섰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습니다. 그 뒤를 덴마크가 이었으며 이외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근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도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노인 빈곤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한미일 공군이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를 실시합니다. 미 공군 주관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1,500여 명의 병력과 항공기 100여 대가 동원되며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참가국 간 비행 전술과 기량, 연합작전 절차 연습이 이뤄집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와 레드 플래그 참가는 2018년 이후 3년 만으로 지난해엔 코로나19로 2019년에는 KF-16 추락으로 동일 계열 전투기 비행이 중지되면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하는 전투기와 수송기 등 항공기는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와 엘멘 도르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실제적인 위협 환경에서 다양한 역량을 통합하는 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해 1975년 시작된 레드 플래그는 10여 년 전부터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시나리오로 위협 수준을 높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조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3개국 간 연합훈련입니다. 2016년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가 두통과 어지러움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밤중 거주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이 증상의 원인을 쿠바의 음양 공격으로 판단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증상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이름을 따 아바나 증후군으로 불렸고 2년 뒤 2018년 중국에서 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일부도 같은 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과거 쿠바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겪었던 정체불명의 뇌질환 증상이 미국 본토에서도 나타나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이 증상을 의도적인 전자파 에너지 공격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미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국내 당국자에게 뇌질 증상이 나타난 사례 최소 2건을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남쪽 공원지대인 일립스 인근에서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가 겪은 것이고 다른 한 건은 2019년 워싱턴 DC 근처인 버지니아주 교회 지역에서 개와 산책하던 백악관 직원에게 나타났습니다. CNN 외에도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20명의 전직 관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 정보기관 종사자와 외교관, 군인 등 최소 130여 명이 정체불명의 뇌 질환을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이후 최소 3명의 CIA 요원이 두통 등 심각한 이상 질환을 호소해 월터 리드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 몇몇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을 경험했는데 일부는 장기적인 뇌 손상을 입어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다수 피해자가 자신이 외세 공격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날카로운 고음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있어서 첨단 음파 무기에 의한 공격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뇌질환의 원인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 국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극초단파 공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현재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증상의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18일 종합뉴스 영상엔 경기도 내 518 유공자에게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매월 지급해준다는 소식에 대한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댓글만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댓글은
캣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재명아, 정신 차려라. 5.18 유공자들이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자자손손 되물리며 특혜를 받는다. 10만원 주며 민심 끌려는 수작풀이냐. 네 재산 팔아서 주렴이라며 이재명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는산 무른물님께서 5.18 세월호 촛불 빼면 시체인 정권이라며 현 정부의 정곡을 콕 찔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영식님께서는 소위 5.18 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엄청 많이 안겼었는데 또 월 10만원씩 준다고 아서라 이놈아 욕만 나온다 라고 한탄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